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대만 영화 안개 낀 시절. 영화는 오빠의 시신을 찾기 위해 홀로 타이페이로 떠난 소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그리고 장소는 모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시대극이 아닌 대만의 격동기와 수십 년간 감추고 싶었던 진짜 역사가 이 영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대만의 근현대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이 영화를 관통하는 거대한 역사적 구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개 낀 시절의 가장 큰 줄기는 바로 국공내전 패배 이후 장제스가 대만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작된 외성인과 본성인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입니다. 본성인이란 대만에서 계속 살고 있던 대만 토박이 주민들을 뜻합니다. 반면 외성인이란 국공내전 패배 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따라 중국 대륙에서 새로 건너온 이주민 무리를 말합니다. 대륙에서 공산당에 패한 소수의 외성인 권력자들이 대만으로 도망쳐오면서 다수였던 본성인 토박이들을 차별하고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 백색 공포의 시작입니다. 이 두 집단 사이의 대립과 독재 정권 외성인의 포갑이 바로 이 영화를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영화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영화의 메인 배경은 1950년대 대만의 백색 공포 시절입니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대만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기였습니다. 극중 처형당한 아웨의 오빠인 웨인이 누구에 맞서 싸우다가 그런 비극을 맞이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맞서 싸운 대상은 바로 자기 국민을 억압하던 장제스의 국민당 군사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외성인 정권의 차별에 분노한 본성인들의 저항이 폭발했던 2.28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대만 주민, 즉 본성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둘째는 장제스 정권이 대만으로 건너오며 선포한 무려 38년간의 세계 최장기 계엄령입니다. 이때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요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모조리 중공 간첩이나 반란 분자로 몰아 숙청했습니다. 오빠 웨이는 바로 이 국가 폭력과 불의에 맞서 대만인들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본성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은 그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워 처형하고 맙니다. 영화는 이 삼엄한 감시 속에서 오빠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겠다고 나선 남겨진 가족들의 처절한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민국 42년이 가진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시작 화면에 민국 42년, 1953년이라는 자막이 뜹니다. 영화의 마지막도 민국 연도를 표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민국이란 대만의 공식 국호인 중화민국에서 따온 대만 고유의 연호입니다.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 정부가 처음 세워진 1912년을 민국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서기 연도에서 기준점인 1911을 빼면 됩니다. 즉, 영화 속 배경인 1953년은 민국 42년이 되는 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아니다라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현재까지도 관공서 서류의 서기 대신 고유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국은 대만이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 새긴 치열한 생존의 기록일 것입니다. 영화가 굳이 이 연호를 강조하며 문을 열고 닫는 것도 결국 두 개의 중국이라는 가혹한 시대의 굴레를 관객들에게 묵직하게 상기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토사구팽당한 국공내전의 병사 자오공다오가 쫓기고 고문당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아웨를 도우며 3륜차를 모는 남자 자오공다오. 그는 과거 대륙에서 장제스의 국민당군에 소속되어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목숨 걸고 싸웠던 국공내전의 병사였습니다. 즉, 정권을 잡은 외성인들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온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해 대만 섬으로 넘어온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향인 광동성으로 돌아갈 길은 완전히 끊겼고 대만 최하층에서 3륜차를 몰며 이방인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과거 장제스의 병사였던 그가 정작 대만에서는 경찰과 정권의 비밀 요원, 즉 특무들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잔혹한 고문을 당한다는 점입니다. 당시 대륙에서 패배하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장제스 정권은 대만으로 흘러들어온 하급 군인들마저 잠재적인 중공 간첩으로 의심했습니다. 대륙에 두고 온 가족이 인질로 잡혀 공산당의 지령을 받지 않을까, 혹은 정부를 향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끊임없이 의심한 것입니다. 결국 자오공다오처럼 힘없는 외성인 하급 병사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조금만 수상한 행동을 해도 비밀 요원들에게 끌려가 사정없이 고문을 당하고 간첩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했던 정권에게 철저히 토사구팽당한 채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당시 외성인 병사들의 서글픈 실체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주인공의 고향 자이시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주인공 아웨의 고향은 대만 남서부의 농업도시 자이시입니다. 감독이 주인공의 고향을 자이시로 설정한 데에는 역사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이시는 앞서 말씀드린 2.28 사건 당시 국민당 독재 정권의 군대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민중항쟁을 벌였고 그만큼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던 비극의 중심지였습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자이시의 소녀가 감시와 권력의 중심지인 대도시 타이페이로 향하는 여정은 당시 국가 권력에 짓밟히던 평범한 대만 소시민들의 슬픔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가오진종이 진짜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화는 의적이자 빠삐용처럼 묘사되는 가오진종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1950년대 대만 현대사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대만 전역을 뒤흔든 전설적인 대도이자 탈호광이었습니다. 아무리 쇠사슬로 묶고 철창에 가두어도 신출귀몰하게 수갑을 풀고 무려 10번이나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를 대만의 루팡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나라가 백색 공포와 비밀 요원들의 감시로 숨도 못 쉬던 그 시절,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을 비웃듯 담벼락을 넘나들던 가오진종의 존재는 당시 소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준 풍자적 영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지옥 같았던 그곳, 극락 장례식장과 국방의학원의 실체입니다. 이 두 곳 역시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고스란히 고증한 장소입니다. 먼저 극락 장례식장은 1950년대 타이페이에 실제 존재했던 장례식장으로 당시 비밀 요원들에 의해 총살당한 정치범들의 시신이 임시로 모이던 비극의 공간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숨죽여 울며 이곳에서 시신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방의학원의 포르말린 수조는 영화에서 가장 잔인하고 슬픈 장면입니다. 당시 국민당 정권은 처형된 정치범들 중 연고자가 즉시 나타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시신들을 군 의료기관인 국방의학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들을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습용 시신으로 강제 사용했습니다. 차가운 포르말린 수조 속에 시신들을 겹겹이 쌓아두고 유족들이 그 수많은 시신 사이를 뒤지며 가족을 찾아내야 했던 이 참혹한 연출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현된 진짜 대만의 눈물이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대몽은 대만어로 안개가 짙게 끼다라는 뜻입니다. 국공내전 이후 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 정권과 대만 토박이 본성인 사이의 갈등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거대한 안개의 시대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영혼과 남겨진 이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 안개 낀 시절은 대만의 근현대사를 한 소녀의 3일간의 이야기로 보여준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